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 10년이 되네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말만 하면 참 긴 세월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 정말 짧은 찰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만 아니었다면 벌써 10년이나 지났다고 하면서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처음 어딘가에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저에게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불우한 과거사가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편이 뒤에 사연을 들으시는데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써내려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흔히들 말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딨어? 하고 말이죠. 하지만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집은 때때로 밥을 굶는 일이 생길 만큼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옷이나 교복? 이런 건 당연히 살 수 없어서 누군가가 물려주는 것을 입거나 헌옷 수거함을 뒤지거나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수학여행이다 수련회다 이런 건 갈 수 없었고요. 저에게 그런 건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교복도 누가 버린 것을 주워다 입고 수학여행 수련회에 가지 못하는 아이에게 친구가 있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친구만 없으면 다행하게요. 거지 지나간다, 거지. 야, 코마가 냄새나. 당연히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저는 학창시절 내내 학교에서 거지로 불렸습니다. 아마 제 동창 중 제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는 아이들은 몇 없을 거예요. 다들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머리 위로 누군가 썩은 우유를 쏟아부은 날이 가장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런 꼴을 당했다는 게 슬픈 게 아니라 당장 내일 머리과 학교에 와야 하지 하는 생각이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환경이 그런 집에 살다 보면 아무리 자주 씻고 빨래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 같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가난함의 증표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당연히 대학은 갈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대학에 가는 상상 말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꿈도 가난해진다는 말 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 환경에서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였으니까요. 고등학교도 정말 겨우 졸업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도 했고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나라에서 도와주는 이런저런 제도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조금 편해지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전교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이기는 했지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었어요.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시절에는 힘든 것보다 행복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밥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부모님께 드리고 그럴 수 있다는 게 말이죠. 하지만 돈을 모을 수는 없었어요. 고졸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체력이 그다지 좋은 편이 되지 못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고서는 일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밥은 굶지 않은 것, 그 정도만 되어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에 저와 엄마 그리고 남동생이 완전히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거든요.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같은 걸 건널 때 속도가 느리셨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욕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거기 아저씨 빨리 왜 안 가냐고. 장애인이면 밖에 나오지 말고 집 안에만 붙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집을 나서는 경우가 많았고요. 돈을 벌어오시는 날은 많지 않았지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형편이 조금 나아졌어요. 보상금을 꽤 받았거든요.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했던 터라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인데 어떻게 돈을 받을 수가 있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그게 마음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이고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앞날이 걱정이기도 했고 엄마도 아팠거든요. 그래서 두 눈을 질끈 감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엄마가 병원에 갔고 남동생이 대학에 갔습니다. 엄마도 남동생도 아직 아버지에게 죄지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다 그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가족에 대해 한시름 놓고 나니 세상이 제대로 보이더군요. 그 전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더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달까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영어 학원을 등록했어요. 뭐든 영어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렇게 학원에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3이었어요. 남편은 28이었고요. 오전과 낮에는 일을 하고 밤늦게 학원에 다녔거든요. 남편은 당시에 첫 직장에 취직하고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배우러 다니는 거였고 말이죠. 물론 수준 차이가 났기 때문에 반은 달랐지만 제가 로비에서 매일 꾸벅 졸아가며 공부하는 모습을 남편은 유심히 지켜봐왔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밥을 먹자고 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남에게 그런 호의를 쉽게 받을 만큼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밥 한 번이면 되냐 되물었고 남편은 그렇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과 저는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꽤 사는 집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위로는 형이 하나 있었고요. 형은 의대를 나와 의사를 하는 중이라고 했고 자기는 대기업을 다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이라고 하는 일을 듣기는 했는데 사실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는 하나도 못 알아듣기는 했었어요. 조금만 들어도 아니 듣지 않아도 남편과 제가 수준 차이가 심하게 난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입고 다니는 거나 돈 씀씀이 자체가 달랐으니까요. 데이트할 때 먹는 음식이나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저는 그때 남편이랑 연애하면서 평생 처음 가본 곳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청혼했어요.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그냥 당신이 너무 좋아서 라고 대답하던 남편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아무튼 결혼을 약속하고 바로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야 했거든요. 뭐 시댁 어르신들에게 그 일로 아직 서운하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제가 시댁 어르신들 입장이었어도 저 같은 며느리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하니까요. 저는 이 사람 아니면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그렇게 시댁 어르신들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몇 번 만나다 보니 저에 대한 인상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았고요.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듣기로는 시어머니는 그렇게 불우한 유년기를 보내고 한 사람들은 어딘가 막 살고 놀았고 뭐 그랬을 것 같은 편견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자신은 그게 싫어서 반대를 했던 건데 몇 번 만나고 보니 제가 착하고 좋은 아이라는 걸 알아서 허락했다고요. 물론 그것 말고도 반대의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고졸이 있어요? 첫 번째 인사를 갔던 날 남편의 형수, 그러니까 저에게는 손윗동서가 되는 형님이 저를 향해 그렇게 물었었어요. 당시에는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서 철이 없고 해맑다. 그래서 사람 면전에다 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못된 거였더라고요. 인성이 글러먹은 사람 말입니다. 아무튼 그 문제도 큰 걸림돌이기는 했어요. 남편의 집안 식구들은 대부분 학벌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대학을 나오셨으니 뭐 어느 정도일지는 대충 짐작을 하시리라 봅니다. 시아버지 아주버님 남편도 명문대를 나왔고 손이 동생인 형님도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대학을 나와서 꽤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집안의 고졸 며느리라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기는 했어요.
시아버지가 끝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희 결혼을 허락하실 때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꽤 인상적이었거든요.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사람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차별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런 생각이 드니 그러한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내 자신이 참 우스워지더구나. 그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말이다. 남들보다 덜 배웠다는 게 적어도 사랑의 결실인 결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니? 라는 말입니다. 시어머니도 아주버님도 시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반성을 많이 하셨다고 나중에 이야기해 주셨어요. 물론 형님만 빼고 말이죠. 형님은 첫 번째 인사를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싫어하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쾌했어요. 너무 명쾌해서 상처를 받을 만큼 말이죠. 나는 동서가 못 배워서 싫고 수준이 떨어져서 싫어. 어디 가서 내 동서가 고졸이라는 말을 내 입으로 하는 게 너무 쪽팔린다고. 그래서 그냥 밖에서는 없는 셈 칠 거야. 처음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울었거든요. 솔직히 저 말을 면전에 대고 들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은 저도 얼굴을 바로 앞에다 두고 저런 말을 듣는 건 면역력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 2배, 3배, 아니 10배로 더 잘하자. 하고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그 노력을 전혀 알아줄 마음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긴 했지만요. 저희 형님처럼 말입니다. 결혼식 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통은 결혼식 날 신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못돼 먹고 인성이 바닥인 사람이라도 그런 행동은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아마 이 말에 기분이 나쁜 게 시작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둘째 며느리 인물이 너무 훤하네.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예뻐서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인물 보고 넘어간 거라고 다들 그러더니만 정말인가 보이. 다들 큰 며느리는 인물이 좀 모자랐는데 둘째 며느리는 너무 훤하다고 난리요. 사실 저는 그 말을 형님이 듣지 못한 줄 알았거든요.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 혹시나 형님이 있나 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혹여 큰애 있는데 그런 말 듣게 하지 말라고 쉿 하셨으니까요.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들은 줄 알았는데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인물이 훤하고 연예인 같아서 좋겠어? 그거 말고 볼 게 없어도 다들 그 이야기만 하네. 도련님이 인물 보고 하는 결혼이라고? 바로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을 들었구나 하고 말이죠. 저는 하하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뭐 어떻게 되었든 예쁘다는 말을 들었으니 감사히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형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조심한 거였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뭐가 고마워? 네? 나 지금 동서 욕한 거잖아. 아, 대가리가 나빠서 이해가 잘 안 되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당황한 얼굴로 그저 형님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형님의 막말은 계속되었어요. 드레스를 입은 신부에게 말이죠. 얼굴이랑 몸 들이대서 하는 결혼이니까 그거 관리 잘해. 그거 없으면 도련님한테 버려지는 거 한순간일 테니까. 그런데 결국 나이는 들고 미모도 한때인 거잖아? 사실 그래서 나는 동서의 말로가 대충 예상이 되긴 해. 결국은 늙고 못생겨져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향해서 말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욱해서 형님에게 한마디 하려고 입을 떼었던 것 같아요. 때마침 신부 준비하시라는 말만 듣지 않았어도 한마디 했을 겁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봐도 그때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아있어요. 자기 표정이 왜 그래? 결혼한다니까 슬퍼? 아마 그날이 결혼식이 아니었으면, 앞에서 웃으며 울고 있는 엄마가 아니었으면
버럭 소리를 질렀을지도 몰라요.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고 울면서 좋아하던 엄마의 얼굴이 떠오른 순간 입이 다물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그리고 이렇게 온전히 사랑을 받는다는 건 정말 이렇게도 행복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 같은 남편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12번은 더 할 만큼 말이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잘해주셨어요. 뭐 대단히 살갑거나 친절하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선안에서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가족이 안 되었다면 모를까. 이미 한 가족이 되었고 앞으로 계속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상 좋은 것만 보고 지내는 게 너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낫지 않겠니? 이미 가족이 된 거 서로 얼굴 붉혀봐야 좋을 게 없고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생각을 하셨다고요. 사실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하잖아요. 두 분 다 현명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다들 잘해주는데 나까지 잘해줄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형님은 가족들이 저에게 잘해주는 걸 굉장히 눈꼴시려워했어요. 제가 알기로 아주버님과 그 문제로 다툼 아닌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저에게 친절하시니까 왜 그렇게 친절하냐고 화를 냈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긴 했어요. 집안 사람 모두가 형님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대충은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사람을 그 정도로 미워하면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가족이잖아요. 모르는 게 이상한 상황이기는 했어요. 형수님이 자기 많이 뭐라고 해? 언젠가 한번 남편이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참다 물어본 거라고 하더군요. 둘 사이에 끼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게 모양이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분란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러웠다고요. 게다가 제가 별말을 하지 않으니 남편으로서는 먼저 말을 꺼내기도 힘들었을 거고요. 아니, 별로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정말이지? 심각하면 내가 자기한테 이야기했지. 그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사실 심각한 정도이기는 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20대라 어리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모자란다는 생각이 늘 깔려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기는 했어요.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제가 그 집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안 들 만큼 그곳에 속해 있는 제가 어색할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명언이 있잖아요. 시간이 약이라는. 그래서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걸로 생각했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자라다 보면 언젠가는 형님도 알아주실 날이 올 거라고. 그때가 되면 다들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다 헛꿈이었지만요. 동서, 나 물건 하나만 찾아서 내 회사 앞으로 가지고 와줘. 동서, 오늘은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데 시간 괜찮으면 와서 좀 도와줘. 처음에는 그래도 그런 식으로 부탁하는 느낌을 담아 이야기하기라도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처음부터 이거 해 저거 해 했으면 아무리 잘 지내고 싶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저라고 할지라도 금방 남편에게 말하기는 했을 겁니다. 형님이 너무하다고요. 하지만 형님은 자기가 아쉬운 게 생기면 저렇게 부탁하는 듯 굴다가도 볼 일이 끝나면 여전히 저를 무시하게 일쑤였어요. 아니, 머리가 나쁘면 집안일도 못하는 거야?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거 말한 거잖아. 하여간 뭐 하나를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겠어. 할 줄 아는 게 뭐야? 남들은 시어머니에게 당해도 혀를 내두를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저는 손윗동생에게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무슨 식모 부리듯 굴었으니까요. 제가 자신보다 못하니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만약 그게 계속 이어졌다면 아무리 저라고 해도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를 가지고 한결 나아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에도 드디어 애기 울음소리가 나겠구나. 네가 우리 집 복덩이다 복덩이야. 당시에는 형님이 결혼한 지 6년이 넘어가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2년이 채 되지 않아 아이가 들어선 겁니다. 형님으로서는 그런 제가 너무 꼴보기가 싫고 미웠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그래서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되도록 형님 눈에 안 띄려고 했고 눈치도 더 많이 봤어요. 하지만 임신을 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죄인처럼 굴었던 게 오히려 저희 딸한테 미안한 것 같기도 해요. 다 낳는 애, 요새는 더럽게 떠네. 제가 임신 막판에 조금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런저런 합병증 같은 것들이 찾아와서 계속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 아파서 누워있는 저를 보고 형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한마디 하기는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싫고 안 입고 오셔도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나이 많다고 무조건 어른은 아니니까요. 제 그 말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분노로 말이죠. 만약 남편이 병실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형님은 또 저에게 악담을 퍼부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했을지는 듣지 않아도 다 그려질 만큼이기는 하네요. 워낙 그동안 저에게 해왔던 게 많은지라 말이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기까지는 시댁에 자주 가지 않았기 때문에 형님을 볼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보니까 시비를 걸어도 그냥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 크고 나니 형님이 임신을 하셨습니다. 조금 늦게 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별 문제 없다는데 유난이라는 유난은 다 떤다. 내 며느리지만 정말 과해. 시어머니가 형님을 한번 보고 오고서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말까지 하셨으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걷는 거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한테는 남들 다 아는 임신, 유난 떤다고 하고서는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유난이라는 유난은 다 떨어가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뭐 좋다는 건 다 했던 것 같았어요.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은 물론이고 신생아를 뭐 마사지하기 위해 어디서 선생님을 초빙해 온다. 이런 말까지 들었으니까요. 늦게 온 자식이라 기이한 건 알겠는데 내가 생각해도 많이 과하긴 해. 오죽했으면 시어머니가 자기 손자를 낳아준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다들 형님에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했을 겁니다. 아주버님도 조금 유난인 것 같다고 형님한테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고 하니까요. 뭐 금방 반박 당했지만요. 한동안은 형님의 모든 관심사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뭐 미세먼지 심한 날은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날씨가 더운 날은 너무 덥다고, 추운 날은 또 너무 춥다고 외출을 자제한다는 이유로 시댁이고 어디고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자주 보지 않는 동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어쩌면 형님과 잘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둘 다 엄마가 되었잖아요. 아이를 키우면 공감할 일도 많을 것 같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가 되면 어른이 된다는 말도 있고 말이죠. 이제는 철이 조금 들어야지 않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희 형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아는 영어 유치원 어디 보냈어? 영어 유치원은 아니고요. 그냥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보냈어요. 그게 제 마음에 편할 것 같아서요. 동서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제가요? 뭐가요? 아니, 없이 살고 못 배운 사람들은 그게 자기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걸 죽기보다 더 싫어해서 여건만 되면 악착같이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그런다더니 동서는 그런 쪽으로는 또 욕심이 없나 봐? 누가 봐도 명백히 저를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없이 살았고 못 배웠으니 제 자식은 그렇게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너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말 말이죠. 제 이야기라면 모를까. 딸아이까지 함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기분이 정말 확 상하더군요. 지금 시킨다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사회성도 기르고 뛰어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나중에 지겹도록 할 공부 벌써부터 시켜서 뭐해요? 남편과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가치관이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건 남편과의 합의 끝에 하고 있었던 거고 말이죠. 동서야 뭐 깎일 체면 같은 게 없는 사람이라고 쳐도
도련님은 그게 아니잖아.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체면이 깎일 텐데. 아마 그 전에 저였다면 이런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기분이 나빠도 그냥 꾹 참고 넘어갔을 겁니다. 말 몇 마디로 바뀔 사람도 아니고 반성할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으니 그냥 그 편이 속 편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세월도 지났고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고 그런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게다가 아마 그동안 쌓인 것도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반박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공부나 이런 것보다 사람 됨됨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은 싫어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평판도 좋은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너 같은 사람을 싫어해 라고 돌려 말한 거였어요. 그리고 형님도 제 말의 숨은 뜻을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표정을 봤거든요. 그래서 조건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동서랑 결혼했잖아. 사람들이 무슨 불우이웃 돕게 하는 줄 알 거야. 그치? 불우이웃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예쁘잖아요. 얼굴 본 거 한 거죠 뭐. 농담이었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외모로 저에게 열등감이 있다는 건 이미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받으라고 일부러 한 말이었어요. 인상을 팍 쓴 형님을 향해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세상에서 제가 제일 예쁘다잖아요. 그거 그냥 하는 말이지 그걸 믿어? 밖에 나가면 얼마나 예쁜 사람이 많은데? 그때였습니다. 하하하, 형수님, 밖에 나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저희 아내보다 예쁜 사람 못 봤는데요. 진짜 제일 예뻐요. 남편이 저와 형님의 대화 사이에 끼어든 겁니다. 사실 남편도 단순히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가시가 섞인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분위기를 조금 유하게 풀어보고자 그리고 형님에게 저는 여전히 사랑받는 아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끼어든 거라고 나중에 이야기하더군요. 도련님, 콩깍지가 오래 가시네? 아니나 다를까 형님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염장질을 했고요. 일부러 더 말이죠. 이 정도 되었는데도 안 벗겨지는 거면 그냥 평생 안 벗겨지는 게 아닐까요? 하하하. 아주버님은 무뚝뚝한 편인 남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형님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정한 남편들을 부러워한다는 것도 말이죠. 그렇다고 아주버님이 뭐 성격이 안 좋다거나 한 것도 절대 아니었어요. 표현이 조금 서투를 뿐 굉장히 좋은 분이셨거든요. 어쩌다 형님 같은 여자를 만났나 싶어서 안타까울 만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의 그 열등감 아닌 열등감이 더 이해가 안 갔고요. 다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때 형님은 정말 많이 빈정이 상했을 겁니다. 저와 남편이 둘 다 동시에 자신을 매겼다고 생각했을 테니 말이죠. 자존심이 보통이 아닌 사람인데 완전 담아뒀을 거라고 그때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였지만요. 그렇게 꽁하게 담아두게 되는 일이 몇 번이 더 생겼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게 폭발하게 되어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날은 시아버지가 다 같이 모여서 밥이나 먹자고 한 날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생신이었거든요. 저희 딸아이도 조카도 다 같이 말이죠. 어머머, 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원래는 그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매사에 조용조용한 분인데 그렇게 큰 소리로 호들갑을 떠시는 건 저도 몇 번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아니, 수아가 이걸 읽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책장을 가리켰습니다. 그 책장은 시아버지가 읽으시는 책들이 잔뜩 꽂혀 있었는데 그게 다 한자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6살이 조금 지난 아이가 그걸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읽고 있으니 시어머니로서는 놀라실 수밖에요. 너희 알고 있었니? 수아 한자 읽는 거. 저희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원래 한자로 된 책 보고 있는 걸 좋아했는데 저는 그게 그냥 그림 같아서 보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아들들도 키우면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다. 우리 집안에서 이런 영재가 나오다니 나 너무 신기해.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눈을 빛내고 있는 게 보였고 저는 습관적으로 형님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표정이 썩어가고 있는 게 딱 보이더군요. 제가 그보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에게 듣기로는 조카가 또래보다 언어 학습 능력이 조금 느려서 형님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천천히 늘기도 하니까 벌써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는데 하면서 혀를 차셨고요. 동서가 저런 영재를 잘 키울 능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키워봐. 엄마 때문에 애 능력 발휘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거 아니야. 부엌까지 따라와서는 굳이 그 말을 하더군요.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있는데요, 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어머니도 도와주신다고도 하시고요. 시어머니가 자기가 영재혼을 알아봐야겠다고 호들갑을 떠시던 모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빈정이 완전히 상해서는 인상을 팍 쓰고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부엌으로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형님은 더 이상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상태로 시아버지의 생일상이 차려졌어요. 둘째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준비했다고 들었다. 고생이 많았어. 아니요. 오랜만에 집밥 드시고 싶다고 한 건데요.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시아버지 생신상을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는 며느리가 흔한가? 안 흔하죠. 우리가 며느리 복이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때 반대한 게 하루하루 민망하네 그려.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눈물이 찔끔하고 나올 만큼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부엌에서 형님과 나를 세우며 했던 대화는 잊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 여기 생신 선물. 그냥 정성 다해 만들었어요. 아이고, 생일상 차리는 대신 선물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뭘 준비했냐? 돈은 안 썼습니다. 시아버지는 웃으며 선물을 풀어보셨어요. 직접 만든 손수건이었습니다. 제가 취미가 바느질이라 좋은 천을 떼어다가 잘라서 만든 거였거든요. 색도 여러 가지 엮였고 자수도 있었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봐도 잘 만들었다 싶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아이고, 이건 팔아도 되겠다. 당신은 좋겠슈. 이렇게 고운 걸 아까워서 어떻게 쓰노? 저는 그 반응에 몸둘 바를 몰라 웃고만 있었는데 형님이 조용히 쇼핑백 하나를 시아버지에게 건네었습니다. 명품이었어요. 딱 봐도 비싼 신발이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들 때문에 호강하네, 호강해. 시아버지는 그 신발을 받고 물론 좋아는 하셨지만 제가 손수건을 드렸을 때만큼의 반응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는 돈이 많으신 분들이었고 이미 어지간한 건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 선물이 더 와닿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그 반응에 굉장히 빈정이 상했고요. 뭐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더 비싸고 좋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고작 손수건 하나를 저렇게 더 좋아하는 게 짜증이 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저라면 그러지 않았겠지만요. 다 같이 밥을 먹는 내내 형님은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뭐 어르신들이 질문을 하면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정도랄까요.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치우는 와중이었습니다. 저와 형님 말고는 다들 거실로 나가서 차를 마시는 중이었거든요. 거실과 부엌에 중문이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이상 저희 대화가 거실에서는 들리지 않는 구조였어요. 동서는 진짜 너무 뻔뻔하고 사람이 염치가 없는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뭐 예상은 했었습니다. 둘이 남게 되었을 때 형님이 저에게 시비를 걸어올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년간 봐온 형님이라면 그럴 테였지만 게다가 그날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저에게 감정이 많이 상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100% 그럴 걸로 생각했어요. 놀랍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 생신 선물로 그런 걸 준비해? 그런 게 뭔데요? 쌍팔년도도 아니고 직접 만든 천쪼가리가 뭐야? 정말 그런 것만 봐도 수준을 알 수 있다니까.
기분이 정말 나빴지만 꾹 참았습니다. 밖에는 어른들이 계셨잖아요. 게다가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이었고요. 그런 날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 형님도 제가 그럴 걸로 생각해서 더더욱 마음 편하게 시비를 거신 거겠지만요. 아버님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면 된 거죠 뭐. 그런 제 말에 인상을 팍 쓰는 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좋아하신 건 맞으니까요. 아니, 어르신이 싫은 소리 못 하시는 거면 동서라도 눈치가 조금 있어야지. 그게 정말로 좋아하시는 걸로 보였어? 네. 동서 정말 눈치라고는 없구나. 하긴, 그렇게 못 배웠는데 뭘 잘하겠어. 순간 욱하더군요. 못 배운 거랑 눈치 없는 게 무슨 상관인데요? 사회성도 다 지능이거든. 제가 지능이 낮아서 사회성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또 잘 알아듣네. 저도 모르게 비웃음 같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그런 제 웃음에 인상을 찌푸렸고요. 버럭하더군요. 왜 웃어? 내 말이 웃겨? 사회성이 없는 걸로 치자면 형님이 제일 없으신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 생신날 굳이 손아래 동서 흠잡아서 이렇게 시비 거는 거. 그게 사회성이 있는 행동 같지는 않는데요. 형님은 움찔하더군요.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형님은 저에게 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형님에게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나는 있잖아. 주제를 모르는 인간들이 제일 싫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군요. 없이 살고 배운 것도 없는 주제에 이렇게 좋은 집으로 시집을 왔으면 납작 엎드려서 눈치나 보고 있어야지.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나대는 게 너무 꼴보기가 싫단 말이지. 지금 그거 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눈치는 있나 보네. 영 지능이 낮지는 않은가 봐. 그 빈정거림에 저도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버럭 소리를 지르려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른 건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부터 와 있었던 건지 어디서부터 들은 건지는 몰라도 조금 열린 부엌의 중문을 남편이 열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님의 얼굴을 봤어요.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당황하고 놀란 형님의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도련님, 지능? 주제? 방금 제가 들은 말이 모두 다 이 사람한테 형수님이 하신 말이 맞아요? 네? 아니 그게 맞냐고 물었잖아. 저는 남편이 형님에게 반말하는 것도 처음 봤고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살면서 그런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냐? 시댁 어르신들과 아주버님까지 다들 부엌으로 몰려들었어요. 형님은 더 이상 더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괴롭히면서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니 내성이 없을 만하기는 했어요. 주제를 모르고 나대서 싫고 지능이 낮다고요? 세상 어느 동서가 이렇게 심한 말을 한답니까? 예?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니? 진짜니? 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아내한테 이렇게 막말하고 험하게 하는 건 절대 못 참아요. 형수, 다시 한번 내 아내 건들면 그때는 죽어. 형님 죽고 나 사는 거야. 알겠어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서는 저를 데리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란 눈으로 서 있는 시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꾸벅 인사를 한 뒤 그대로 아이와 저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뭐가 지나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저도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태 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느냐고요. 그래서 저도 미안하다고 하다가 조금 울었네요. 아무래도 그동안 속에서 골마오고 있던 게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을 그렇게 나올 때 뒤에서 형님이 주저앉아 우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걱정이 조금 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와 남편은 시댁을 나왔고 거기에서 주저앉아 우는 건 형님이었으니까 형님이 자기 유리한 대로 이야기를 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시댁 어르신들이나 아주버님이 오해를 하실까 봐 말입니다.
그 걱정을 하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이 가족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부터 인연을 끊게 되면 어떡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네가 어떤 소리 들었을지. 아휴, 내가 보지 않아도 비디오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닙니다. 나랑 네 시아버지는 네가 한 번도 주제에 안 맞게 우리 집에 시집 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심으로 네가 우리 며느리라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저도 모르게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한참을 통화했던 것 같아요. 형님은 자기는 억울하다 했지만 그간 봐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형님의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저와 사이가 소원해지는 것도 싫으시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나 네 시아버지는 너와 이번 일로 사이가 소원해지는 것이 무서우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발길 끊고 그러면 안 된다. 알겠지? 수아도 자주 데리고 오고. 나중에 들었는데 그날 형님은 시아버지에게 대단히 많이 혼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주제 이야기라 하고 사람이 그렇게 못됐냐고 말이죠. 더 배웠다고 누구를 깔보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에 형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고요. 그리고 아주버님과도 싸워서 이혼까지 갈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형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뒤쯤 저를 찾아왔거든요. 이제 속이 시원해?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기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간 내가 미안했다. 우리 이제는 잘 지내보자. 이 정도는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끝까지 나한테 고개 숙이는 건 싫은가 보다. 그건 죽을 만큼 자존심이 상하나 보다 하고 말이죠. 형님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 모르시나 봐요. 제가 그렇게 날카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끝을 보자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저를 노려보던 형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사과하면 용서는 해줄 거야? 그리고 울먹이며 그렇게 묻더군요. 싸우자는 건 줄 알았는데 바로 그렇게 태도를 바꿔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나는 우리 애 아빠랑 잘 살고 싶어. 아직 애도 어린데 엄마 아빠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사과하고 동서도 나를 용서해주면 안 될까? 본인이 잘못한 걸 알고 있다고 자존심 때문에 인정을 못하고 있었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사과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진정성을 조금 느끼기는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속도 좋다며 한숨을 쉬었지만 말이죠. 그래도 가족인데 영영 안 볼 사이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는 제 말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당신 그런 사람이라 좋아서 결혼한 거지만 사람이 너무 좋아도 안 돼. 라고 말이죠. 뭐 저도 나름대로 챙길 건 다 챙겨가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참지 않겠다는 약속을 남편과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형님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형님은 일단 제 눈치를 엄청나게 많이 보십니다. 제가 부담스러울 만큼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도 제 눈치를 조금 보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또한 점점 더 괜찮아지겠죠. 아유, 그 자식 그거 엄청 무섭던데요. 자기 아내 일이라면 눈을 까디집던데 재수 씨 시집 하나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직 아주버님만이 웃으며 저를 평소처럼 대해주세요. 형님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뭐 앞으로 형님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부디 평화로운 이 일상이 계속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최근에 동창회를 나갔어요. 사실 저는 연락을 매번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나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나가자고 설득해서 나갔습니다. 가방이랑 옷도 비싼 걸로 하나씩 해 입고 말이죠. 좀 많이 떨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서요. 저에게는 트라우마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그 친구들은 저를 보면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할 것 같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긴장하고 나간 동창회는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어머, 네가 그 은정이라고? 세상에.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너 성공했다, 야. 우리 중에 제일 잘 사는 것 같은데 진짜 인생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보는 동창들의 표정에는 어딘가 씁쓸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들 저보다 못 살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확인한 거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있던 무언가가 확 하고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은 잠도 아주 잘 잤습니다. 꿈도 안 꾸고 말이죠. 제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한 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과거에서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그 누구보다 잘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니까요. 물론 아직 다 살지도 않았고 아직은 젊은 나이이지만요. 그러니 저에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구구절절 제 이야기를 많이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아마 이런 결말이 답답하다, 왜 더 제대로 된 응징을 하지 않았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게 최고의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반성했고 지금은 잘 지내는 거 말입니다. 물론 아직도 조금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요. 그 부분도 차차 용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털어놓으니 마음이 너무 가벼워서 좋네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 늘 유의하시고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디 시간을 내서 한마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희 젊었을 때만 해도 30살 넘어서 결혼하는 것은 사실상 노총각 노처녀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 말 못할 정도였습니다. 제 주변도 그렇고 다들 20대 초반, 정말 늦어도 20대 후반에는 결혼을 했죠. 지금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이 많지만 또 저 때는 아이가 국력이라고 정말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낳는 경우가 많아서 한 가족에 막 5남매, 6남매, 7남매인 경우가 드글드글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6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제 형제들도 다들 나이가 차면 빨리빨리 결혼을 했는데 유일하게 늦게 결혼한 게 저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처럼 빨리 좋은 아내를 만나서 저만의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결혼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요? 소개팅도 받아보고 맞선도 주선도 받아보고 당연히 연애도 할 만큼 해보았지만 이상하게 결혼까지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당시 제가 사는 동네가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더라고요. 너는 대체 결혼을 언제 하려고? 네 나이가 이제 곧 30이야. 우리가 네 걱정하느라 요즘 잠을 못 잔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한다고 했다만 아무도 데려오질 않잖니. 네가 얼굴이 못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업이 별로인 것도 아닌데 아휴, 일을 어쩌면 좋을지. 20대 중반까지는 부모님도 그저 지켜만 봤지만 제가 20대 후반이 되고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점점 저에게 왜 결혼을 안 하냐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했죠. 저도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압박을 주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한때는 병 쪽으로 소개팅을 받고 그랬는데도 연애까지는 어떻게 갔다 싶으면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며 헤어지자고 그러고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젊은 나이에 스트레스성 탈모가 와서
한동안 발모제 바른다고 고생했어요. 심지어 제 위에 있는 누나는 물론이고 아래에 있는 동생들까지 하나하나 결혼을 하는 걸 보다 보니까 더욱 조급해졌죠. 정명아, 누나 결혼해. 다음 달쯤에 할 거니까 잘 차려입고 와. 다음 달? 벌써? 그렇게 빨리 가는 거야? 식당 문제 때문에 날짜가 조금 앞당겨졌어. 어쨌든 저번에 누나가 사준 정장 그거 입고 와. 정명이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리니까. 형, 참, 나도 내년 봄쯤 결혼 생각하고 있어. 이 소식을 언제 전해줘야 싶었는데 누나 소식 전하면서 같이 전하게 되네. 근데 형은 언제 가는 거야? 우리만 가니까 형이 혼자 남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아니야, 미안할 거 뭐 있어. 누나랑 너 다 잘 살면 되지. 어쨌든 결혼 축하해. 축의금 넉넉히 할게, 누나. 가족들 결혼식을 가는데 마음 놓고 축하를 해줄 수 없는 기분 아시나요? 예쁜 드레스랑 턱시도 차려입은 동생들을 보면서 박수는 쳐주는데 제 마음 한구석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그렇게 30살이 넘었을 때는 저는 솔직히 반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이쯤 되면 그냥 결혼하라고 이야기해서 될 게 아니란 걸 알았는지 저에게 더 이상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죠. 물론 저 스스로 혼자 눈칫밥을 먹고 있긴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 다 자기 아내랑 남편이랑 신혼집에서 사는데 오로지 저만 그때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포기를 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짝이 찾아오나 보더라고요. 31살 때 정말 운이 좋게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주변 지인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때마침 아내 역시도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결혼에 대한 압박을 조금 받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서로 상황도 잘 이해가 되고 통하는 것도 많고 게다가 아내는 그걸 제외하고도 성격적으로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내 손을 잡고 처음 부모님에게 소개를 시키러 갔을 때 부모님이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정말 제가 요즘 같은 시대에만 태어났어도 30 넘어서 결혼 못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일찍 태어난 게 죄라면 죄인 것을. 아무튼 아내와 결혼을 하고 슬아의 외동아들도 하나 낳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특히나 자식까지 생긴 마당에 애 뒷바라지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하니 정말 허리가 휘도록 일했죠. 애초에 자식은커녕 결혼조차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며 단념하던 상황에서 기적처럼 만난 아내 그리고 기적처럼 낳게 된 자식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말 그대로 건강하게만 자라주었으면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아들이 나이가 차서 혼기가 되어가지고 결혼할 시기가 되었을 때 저는 절대로 저희 부모님처럼 아들에게 결혼하라고 압박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귀에 이골이 나도록 들었을 때 당시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밥 한 술 제대로 못 넘기는 날이 있을 정도로 힘들다고 느끼는 나날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기에 적어도 아들만큼은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네가 능력 있고 혼자 사는 게 좋다면 왜 굳이 무리해서 결혼을 해야 하겠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특히 우리 때문이라면 더더욱 그래. 아버지, 저랑 생각이 같으셔서 다행이에요. 저 사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이대로 고양이들이랑 같이 사는 게 좋기도 하고 연애도 해봤지만 결혼은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마음을 놓게 해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몰라도 아들 녀석도 꽤 늦게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연애 소식도 들리지 않았죠. 물론 부모된 마음으로서
자식이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전히 처음 마음먹은 그대로 저는 아들에게 연애도 결혼도 그 무엇도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여보, 현석이 이 녀석 이러다가 다 늙을 때까지 결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애 결혼을 시켜야지.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당신 혹시 현석이한테 결혼하라 이야기했어? 당신도 나랑 결혼할 때 기억하잖아. 나나 당신이나 부모님한테 빨리 결혼하라고 압박받았던 거. 나는 우리 현석이가 연애 안 하고 싶고 결혼 안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걸로도 괜찮다고 생각해. 설사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부모인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라 말아라 할 것도 아니잖아. 자식 의사가 먼저지. 아니,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비혼주의는 좀 아니죠.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고 한들 우리 죽고 현석이 혼자 남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는데 내가 현석이한테 형제가 있었어도 이렇게 말 안 해요. 지 혼자 늙어가는 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일인데 쟤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라고요. 당신도 솔직히 나 없이 혼자 이 집에 있다 생각하면 마음의 병 안 오겠어요? 우리가 재촉해야 한다고요. 에헤, 이 사람 정말 말이 안 통하네. 결혼은 재촉하고 스트레스 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자기가 안 하고 싶다는 걸 어찌 시켜? 나도 당신이랑 말 안 통해요. 오늘 밥은 당신이 혼자 알아서 차려 먹어요. 뭐? 아내는 어찌됐던 아들이 반드시 늦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토론 아닌 토론을 했지만 결국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심지어 혼자 밥 먹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아들한테 가서 슬쩍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아들이 20대 후반이었던 시절부터 여자친구는 있냐, 왜 안 사귀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라면서 은근히 압력을 가했던 모양입니다. 그 와중에 아들은 저 젊었을 때랑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그나마 저는 연애 안 해도 괜찮고 결혼 안 해도 괜찮다고 했으니 숨통 같은 작은 구멍은 있었지만 좀 편하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럴 때마다 아내가 와서는 결혼해라 연애해라 하면서 들들 볶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심지어 아들 나이가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아내의 압박도 압박이지만 주변 상황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조금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 내일 친구 결혼식 다녀올 거예요. 그래? 네. 언제는 결혼식을 갔다 온다는데 애 얼굴이 우중충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은 정말 다 결혼하고 있는데 자기만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착잡하다고 했습니다. 대충 어물어물 말끝을 흐리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저한테 얘기를 할 정도면 혼자 받아온 스트레스는 더 크겠죠.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때는 꼭 일찍 오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기다리면서 현재 삶에 충실하다 보면 언젠간 너도 분명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다독였습니다. 그 이후 아들은 거짓말같이 결혼도 연애도 그 아무런 이야기도 안 꺼내더군요. 그렇다고 분위기상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결과적으로 연애든 결혼이든 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고 그 어리고 젊었던 아들도 이제 40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나 아들이나 서로 먹고 사는 게 바빴던지라 아들이 여자를 만나고 안 만나고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저희한테 깜짝 소식을 전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내일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좀 데려오려고 하는데 시간 되세요? 결혼할 사람? 네, 아버지. 좋은 사람이라 얼른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도 옆에 계시죠?
현서가 너무 잘 됐다. 내 이런 날이 언제고 올 줄 알았는데 얼른 데려와라 얼른. 혹시 아가 음식 뭐 좋아하니? 좋아하는 걸로 준비해줘야 싶은데. 이 사람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어머니 편한 걸로 그냥 준비해주세요. 그래, 알겠다. 그러면 맛있는 걸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마. 조심히 내려와야 한다. 네, 어머니. 여자의 이응자 한 번 안 꺼내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라니. 반쯤 포기했던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내는 심지어 너무 기뻐 춤까지 출 기세였어요. 허나 누군가를 데려온다는 말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날 밤에 아내랑 같이 아들이 대체 어떤 여자랑 결혼한다고 그러는 건지 궁금하다며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아내는 며느리 될 사람 맛있는 거 차려준다면서 새벽같이 장을 보러 나가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면서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낮이 다 저물기 전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저랑 아내랑 정말 버선발로 현관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도티 화이입니다. 그래요. 어서 들어와요.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했지만 한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첫눈엔 알 수 없었지만 느낌상 동남아에 가까워 보였죠. 아내가 불이 나게 며느리 될 사람을 상앞에 앉히는 동안 제가 아들한테 살짝 물어보니 베트남 여자라고 했습니다. 요새야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국제결혼 자체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 잘 맞으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었죠. 근데 아들 나이에 비해서 데려온 여자가 너무 어리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내 역시 그런 듯 했어요. 며느리는 어리게 보였던 만큼 실제로 나이도 어리더라고요. 겨우 22살이었으니까요. 그저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온다는 것에 반색했던 아내도 나이를 듣자마자 완전히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를 먼저 보낸 다음에 거실에서 아들과 셋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체 갑자기 어떻게 된 거냐? 베트남 여자라니. 아니, 베트남 여자인 건 고사하고 네가 40이 넘었는데 아내 될 사람이 22살이라고? 너무 어리지 않니? 그게요. 아버지, 제가 국제결혼 업체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소개를 받은 여자예요. 2년 전에 신청해서 만나보니 괜찮더라고요. 솔직히 머리가 띵했어요. 이게 말이 좋아서 국제결혼이지 그런 업체에서 소개받은 여자라는 것은 사실상 돈 주고 아내를 사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결혼을 해야 된다는 낭만주의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하자고 생판 타국의 어린 여자를 돈 주고 산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결혼 반대다. 차라리 네가 정말 어떠한 인연이 닿아서 저 여자를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됐다고 하는 거면 이해를 해볼 노력이라도 하지. 국제결혼 업체에서 소개를 해줘가지고 알게 되었다는 거는 결국 돈 주고 아내를 사는 거랑 다름이 없는 일이지 않냐? 나는 그런 결혼을 허락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저 이 사람 마음에 들어 하는 결혼이에요. 왜 사람을 산다느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좀 어떻게 말려주세요. 그래요, 여보. 어쨌든 우리 애가 소개를 받긴 했지만 서로 정이 들었다 하잖아요. 이게 뭐 나쁘게만 볼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현석이 나이도 적지 않은데 그냥 일반 한국 여자들하고는 연이 닿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보, 잘 생각해봐요. 기껏 인사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여기서 결혼을 무른다고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우리 애가 좋다 하니 허락해 줍시다.
아, 글쎄, 난 싫다니까. 허락 못한다, 저 아이. 거의 돈 때문에 여기 팔려온 거나 다름없어. 22살밖에 안 된 애가 뭘 알겠어. 하지만 아들은 어떻게든 결혼을 하고 싶다고 우겼습니다. 게다가 아내까지 어찌됐든 며느리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대로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냐고. 며느리가 많이 어리기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장점이 있을 거라고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그 문제로 한 일주일을 싸웠습니다. 솔직히 어리기도 어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하다못해 자연스레 만나게 된 사이도 아니면서 그냥 정말 결혼할 목적으로 만났다는 게 너무나 마음에 걸렸죠. 게다가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당장 며느리랑 따로 분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며느리가 이 결혼 꼭 하고 싶다잖아요. 저한테 어제 전화까지 왔다니까요. 아니, 당신은 언제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거야? 왜 상의도 없이 앞서 나가? 그야 당신이 너무 꼿꼿하게 구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런 거죠. 이 애는 자기가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 현석이 아내가 되고 싶대요. 현석이랑 잘 살 수 있대요. 아우, 그럼 됐죠. 이 이상 뭐가 필요해요? 아휴. 아내의 설득도 만만치 않았어요. 결국 여러모로 고민을 해보았지만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부터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내까지 네 가족이 제 명의로 된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죠. 하지만 사람이 확실히 반대하고 싶고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들의 결혼 직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감이라는 게 정말 있더라고요. 아가야, 이제 슬슬 저녁 시간 다 돼가는데 밥은 했니? 금방 할 거니까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래. 알았다. 재촉한 거 아니다. 천천히 해도 돼. 며느리가 정말 기본도 안 된 애였습니다. 어리다고 봐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베트남에 있을 때부터 한국어를 배워서 수준급으로 구사했습니다. 차라리 말귀라도 못 알아먹으면 속이라도 편하지. 휴, 아무튼 일하는 거 없이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는데 당연히 청소든 빨래든 집안일은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빠릿빠릿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실에 큰 대자로 널브러져서 TV만 보고 있길래 혹시나 기분 나쁠까봐 좋은 말로 물어보는 것조차도 며느리는 퉁명스럽게 짜증을 내면서 답했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문화에 적응을 못한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매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화가 났죠. 그렇게 집안일을 하기 싫으면 너도 현석이처럼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해라. 그러면 집안일 하라고 닥달 안 할 테니. 직장을 구하라고요? 한국에서 직장 구하기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정말 한마디도 지는 법이 없구나. 예, 그럼 청소만이라도 좀 거들어라. 네 시부모가 힘들어하는 건 안 보이는 거니? 아버님,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 방 청소는 제가 하잖아요. 그럼 됐죠? 제가 왜 아버님, 어머님 방까지 청소해야 해요? 저희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심지어 며느린 제가 싫은 말을 하면 들은 채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자기네 나라 말로 꿍얼대었어요. 그나마 아들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여보, 왔어요? 하면서 제법 아내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길래 그거 하나 보고서 꼭 참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님, 저 300만 원만 좀 붙여주세요. 300만 원? 갑자기 웬 300만 원? 현석이 어제 월급날이었는데 생활비 안 줬어? 생활비는 받았는데 돈이 필요했어요. 엄마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며느리는 틈만 나면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핑계도 가지각색이었죠. 처음에는 베트남에 사는 어머니가 아프다길래 비록 얼굴 한 번 못 봤지만 그래도 사돈댁인 만큼 빨리 치료하고 얼른 나으라고 이야기 전해달라고 하면서 바로 돈을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번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주니까 그 뒤에도 이번엔 아버지가 아프다느니 어머니가 저번에 치료를 받고서 나았는데 다시 병이 도졌다느니 집이 비바람에 무너져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다른 가족들이 다 길바닥에 자게 생겼다느니.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정말 부모님이 아프고 집안 사정이 안 좋은 거면 최소한 영상통화를 해서 직접 보여달라고 하니까 또 웅얼웅얼 핑계를 대면서 더 이상 저한테 돈 달라고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딱 봐도 그동안 돈 달라고 했던 거는 다 핑계였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현석이 네 아내가 돈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마라. 원래 주기로 되어 있던 생활비만 주고 그 외는 부탁하는 거는 누구 핑계를 대던 주면 안 돼. 왜요? 그간 나한테 돈 달라고 해서 몇 번 해줬더니 거짓말인 것 같더구나. 매번 다 핑계였어. 일단 알겠어요, 아버지. 그리고 그 부분은 아내에게 잘 말해볼게요. 하지만 아들은 저 모르게 며느리한테 생활비 외적으로 얼마씩 돈을 주고 있었죠. 계좌이체하는 걸 저한테 한 번 걸려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진짜로 그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돈 뜯어가지고 자기 고향에 붙이는 거라고 수십 번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아내인데 어떡해요. 라면서 달라는 돈을 꼬박꼬박 다 주는데 이거 누가 봐도 호구 잡혀서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속이 터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애초에 국제결혼 같은 걸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요새 젊은 동남아 여자들이 나이 많은 한국 남자 노려서 결혼해주는 대가로 이것저것 돈 받아가지고는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도망을 간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 아들도 혹시나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뭐 이거는 며느리가 도망만 안 갔지 돈 뜯어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다그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내한테 절절 길면서 죽고 못 사는 듯이 보니까 며느리도 점점 저와 제 아내를 하대하기 시작했죠. 저 바쁘니까 빨리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저녁 정도는 어머님이 차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반찬 많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조금 이따 나가봐야 해서 밥할 시간 없어요. 아까 현석 씨가 방 청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대신 해주실 수 있죠? 어려서 더 거리끼는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이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이 굴었죠. 당당하게 저와 아내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뭐라고 한마디 좀 하려고 하면 꽥꽥 소리를 질러대니 못 참겠더군요. 아가, 너 일로 좀 와봐라. 너 요즘 시부모를 너무 막대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니? 기본적으로 해야 할 청소며 빨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 네 시어머니가 네 속옷 빨래까지 다 해주고 있어야 하는 거야? 우리가 너한테 뭐 부족하게 해준 거 있니? 가족 아프다면 돈 보내주고 무슨 집이 무너졌다 하면 그거대로 돈 주고 내 아들도 너한테 섭섭하지 않게 다 해주고 있잖니. 그럼 너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늘 그렇게 놀고 먹으면서 쇼핑만 하고 돌아다닌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니? 아버님, 언제는 아버지처럼 편하게 생각하라시더니 어이없네요. 저 그냥 제 나라로 돌아갈래요. 뭐? 제 나라로 간다고요. 저도 못 살겠어요, 더 이상. 저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 와서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현석 씨 밥도 가끔 챙겨주고요. 어머니, 아버님이 이상하세요. 그러면서 당장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거라느니 돌아가기 전에 고소를 할 거라느니 어쩌냐면서 반대로 저희를 협박까지 하려고 들었습니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죠. 그동안 제가 며느리를 혼낸 것에 대해서 그래도 타지에서 왔으니까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뭐라고 하던 아내도 그쯤 되니까 이 상황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얘야, 정말 좋은 말로 하려 했는데 안 되겠구나. 그래, 어디 네 멋대로 해라. 지금껏 네 멋대로 하고 살긴 했다만 네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네 나라로 돌아가. 우리도 더 이상 너랑 같이 못 살겠다. 더 이상 널 며느리로 봐줄 수도 없고 어디 네 멋대로 하려무나. 그 말에 며느리는 좀 당황한 듯 하더니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퇴근에 들어오자 조르르 달려가더니 오늘 일을 막 설명하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에게 뭐라 하신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자기 집 간다고 비행기표 끊어달라는 거냐고요? 예, 현서가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쟤 네 직장 나가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한다. 우리가 뻔히 앞에서 청소기 돌리고 걸레 빨고 있어도 손 까딱 안 해. 나도 어렵게 결혼한 네가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거 바라겠니? 근데 쟤랑 살다간 내 명이 단축될 것 같아서 큰 소리 내본 거다. 어쨌든 난 절대 못 참겠다. 제 나라로 돌아가든지 마음대로 해. 분노에 찬 아내의 말이 끝나자 아들은 침울한 얼굴로 절 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이 진짜예요? 저는 더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아들도 다시 며느리에게 가는 것 같더니 뭐라 한 소리를 하더군요. 당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일할 때 같이 일하도록 해. 당신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사는 거 불편하다는 거 알고 있어. 그래도 일할 땐 같이 도와드리는 게 여기선 예의야. 당신이 고치지 않으면 나도 당신과 헤어지는 걸 고려할 거야. 그 다음에 며느리가 뭐라 했는진 들리지 않았지만 아무쪼록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행동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아버님, 여기 걸레요. 제가 빨아놨어요. 어머님, 장은 제가 보러 갔다 올게요. 맛있으세요? 내일은 된장찌개 끓여볼게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솔직히 좀 얼떨떨하긴 했지만 마음은 놓였어요. 무엇보다 몸이 편했으니까요. 네 사람 못새 집안일을 이제 세 사람이 하니 일도 줄어들고 파스 붙일 일도 없었죠. 아무래도 며느린 아들이 무섭고 단호하게 나가자 거기에 겁을 먹은 듯 했어요. 잠을 자면서도 아내와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며느리 얘기를 하곤 했는데 아내는 변한 것 같긴 한데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무섭다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일단 바뀌긴 했으니 한번 믿어보자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원래대로 돌아가려 하면 그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하루 이틀로 끝날 줄 알았던 며느리의 변화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됐어요. 이젠 자기가 알아서 이부자리 정리도 하고 저희 침실도 대신 청소해주고 밥 차리는 것도 웬만하면 자기가 하려고 하더군요. 옆에서 보니 생각보다 손길도 꽤 야무졌어요. 집안일을 안 해서 그렇지 막상 하니 참 잘하는 아이였더군요. 아가야, 잘하는데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 간이 맞는단다. 싱겁게 먹는 것도 좋긴 한데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어지거든.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니. 아내와의 사이는 말할 것도 없죠. 어쩔 땐 엄마와 딸처럼 보일 정도로 사이가 좋아 보일 때도 있었어요. 둘이서 같이 장도 보러 가고 붕어빵도 사 먹고 오고 옛 기억은 다 잊혀진 듯 옆에서 보기만 해도 흐뭇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에 대해서 사연을 쓰게 된 계기의 사건이 터집니다. 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아내는 평소 귀금속을 한 서랍에만 보관을 해두는데 맨날 도둑들 걱정이 많아가지고 서랍을 언제나 열쇠로 잠가둡니다. 근데 어느 날 안방에서 아내가 비명을 지르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헐레벌떡 달려가니까 늘 잠궈두던 서랍장이 열려있고 아내 귀금속이 전부 사라졌다는 겁니다. 당연히 깜짝 놀라서 마침 집에 있던 며느리한테도
혹시 찾으면 꼭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정말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잡듯이 뒤져도 반지며 목걸이며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집에 계속해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설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시름시름 알아서 죽으려고 하고 저는 저대로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전전긍긍 하는데 문득 며느리에게 눈이 갔습니다. 제가 같이 찾아보자고 했으니 찾는 척을 하기는 하는데 어쩐지 기분이 쎄했죠. 그러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며느리가 일주일 전 은근슬쩍 귀금속 얘기를 꺼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은 왜 서랍장에 열쇠를 걸어 잠그시는 거예요? 도둑들까봐 그러지. 여기가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긴 해도 혹시 몰라. 우리 집에 가져갈 거라곤 그것밖에 없는데 잘 보관해둬야지. 아, 그러셨구나. 그럼 열쇠는 어머님이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귀찮게 그러진 않고 그냥 내 옛날 쓰던 핸드백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만 써.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습니다. 평소에 아내라면 그런 건 말해주지 않았겠지만 며느리와 사이가 가까워지다 보니 거리낌 없이 열쇠의 위치를 말해준 것이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조용히 다가가 그날의 대화를 말하며 며느리 짓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예요. 걔가 아무리 돈이 궁했다 해도 도둑질까지. 분명 틀림없어. 그 열쇠 위치 우리 식구들 말고 아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 며느리 포함해서 우리 4명인데 며느리 짓이야. 아니에요. 설마 우리 며느리가. 아내는 설마 아닐 거라며 며느리를 믿으려 했지만 아내 역시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며느리와 아내가 잠깐 나가게 한 후 며느리와 아들이 쓰는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침대 시트부터 시작해서 다 뒤집어 엎으며 찾았는데 귀금속이 보이질 않았어요. 촉감은 분명 며느리 짓이 분명했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아들은 퇴근하고 이 일을 알게 됐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어머니, 거기 아끼시는 게 잔뜩 들어있잖아요. 정말 우리 집에 도둑이라도 든 거예요? 어머니 혹시 어제 대문 열어놓고 주무셨어요? 아들은 며느리 짓일 거라곤 전혀 상상도 못하고 순진한 얼굴로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그 얼굴에 대고 며느리일 것 같다고 말할 수가 없어 우물쭈물거렸어요. 근데 거기서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대문 닫아놓으라고 하셨을 때 제가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이를 어떻게 해요? 저 때문에 그 비싼 보석들이. 딱 봐도 연기였습니다. 그 눈물 연기에 정말 혀가 내둘러지더라고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게 가슴만 조려대던 차에 아내는 귀금속을 잃었다는 충격에 그것도 며느리 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시름시름 알아갔어요. 저 역시 모든 게 수면 위로 드러나 진실이 밝혀졌으면 했고요. 현실적으로 저나 아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물론 아들한테 한번 날 잡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아들은 그 여자한테 너무 홀려 있는 것 같아서 할 수가 없었어요. 막상 잘 좀 해결해달라고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그 여자 편을 들까봐 두려웠어요. 아내는 하루라도 빨리 이야기하라는데 차마 아내에게까지 이런 걱정을 전달할 수는 없어서 그냥 저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에겐 평소 베트남에서 가져온 커피라며 그걸 보관해두고 있는 상자가 있었어요. 제가 커피를 한 잔 타먹을까 하여 며느리 방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그게 보이더군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 입장에선 이 일이 다 지난 일인 줄 알 테니 경계심을 풀었을 거고
지금쯤은 이 방에 귀금속을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전 서둘러 그 상자를 열었고 그 순간 그곳에서 그토록 찾길 원하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기가 차 숨이 안 쉬어졌죠. 저는 당연히 그걸 가지고서 며느리 앞에 들이대었어요. 너 이제는 하다하다 할 게 없어서 도둑질까지 해? 어디 거짓 눈물까지 흘리면서 네 시부모를 갖고 놀아! 며느리는 좀 당황한 듯 하더니 갑자기 픽 웃더군요. 저도 그게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훔친 거 보신 것도 아니면서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뭐라고? 네 물건 안에 있는데 이게 네가 훔친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전 훔친 적 없어요, 아버님. 아니, 이게 뭔 소란이에요? 내 목걸이가 왜 거기... 설마 며느라가 네가 훔친 게야? 전 훔치지 않았다니까요. 아버님이 보신 것도 아니면서 괜한 사람 잡으시고 계세요. 기가 막히는구나, 정말. 아, 그리고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려다가 어머니, 아버님 생각해서 안 했는데 솔직히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저랑 현석 씨 결혼 생활이 너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두 분이 정말 현석 씨를 생각하신다면 이 집은 저희 주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따로 사시는 게 좋겠어요. 내 명의로 된 내 집에서 주인 보고 나가라는 거야? 내가 그리 해줄 것 같으냐? 도둑질한 거 걸렸으면 무릎 꿇고 빌어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나가란 말을 해? 정말 그런 말은 난생 처음 겪었습니다. 며느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당당했고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차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며느리 옆으로 가더니 세게 뺨을 내려쳤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현석 씨한테 다 이럴 거예요. 어머니가 제게 손댔다고 다 말할 거라고요. 어머니 각오하세요. 그래, 말해라. 다 말해. 나도 말하마. 네가 도둑질이나 하는 애라는 거. 그러고도 적반하장으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했다는 거. 그래, 어디 해보자꾸나. 지금껏 아들 녀석은 며느리가 이렇게 오만방자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저희에게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는 아들이 오자마자 아들을 앉혀놓고 차분히 이 모든 얘기를 꺼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더니 며느리를 저희가 있는 쪽으로 불렀어요. 며느린 이미 준비한 듯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자기를 내쫓으려고 이런 짓을 꾸민 거라고요. 여보, 나는 억울해요. 정말로 억울해요. 난 잘해드리려 했어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제가 뭐만 하면 잘못했다고 다시 하라고. 심지어 저번에 김치 담그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고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몰라요. 그날 저 혼자 많이도 울었어요. 여보, 난 너무 억울해요. 제발 내 누명 좀 풀어줘요. 며느리의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아내나 저나 며느리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가증스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마치 며느리가 사람의 가면을 쓴 악녀처럼 느껴져 더 말을 이어붙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짐 싸, 당장. 뭐라고요? 짐 싸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누구에게도 그럴 분들 아니셔. 그건 어머니 아버지와 40년 이상을 살아온 내가 잘 알고 있지. 당신 거짓말에 더 속지 않아. 오늘부로 끝이야. 당신 나라로 돌아가. 그 말에 며느린 이내 할 말을 잃었고 몇 번 더 변명을 했지만 아들이 받아줄 기세를 보이지 않자 울면서 밖으로 뛰쳐갔습니다. 그 후 아들은 혼자가 되었어요. 아들이 현명했기 망정이지 만약 아들이 그 거짓말에 속았다며 속는 척을 하여 우리를 버리려 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희 집안은 말 그대로
그 베트남 여자한테 먹힐 뻔했죠. 어리다고 해서 안쓰럽게 봐준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어리다고 봐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당부드려요.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그런 며느리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늘 항상 조심하시고 신중하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인생에 큰 고비 없이 좋은 나날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